아무도 치지 않는데 밤마다 울리는 북소리.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객주가 하나 있었다. 사람도 짐도 장돌뱅이의 발걸음도 끊긴 지 오래인데 이상하게도 깊은 밤 안개가 끼는 날이면 그 집 안쪽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사람 손 하나 닿지 않았을 텐데 텅 빈 마루 아래서 툭, 툭, 툭 마치 누군가 애타게 문을 두드리듯 울리는 북소리.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치지 않은 북이 밤마다 울어주다니. 이 기묘한 소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이 고을에 단 한 명뿐이라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마다 돌아서는 길에 문득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서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서늘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그 북소리에 얽힌 조선 어느 시절 작은 강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전해 내려오는 슬프고도 따뜻한 야담 한 토막이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며칠 길을 내려가면 안개가 자욱하기로 이름난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무연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여울이 있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었다. 무연진은 강가에 자리 잡은 덕에 나루터가 발달하여 장날마다 객주와 주막들이 북적였다. 장돌뱅이들, 선상, 나무꾼, 짐꾼들이 뒤엉켜 욕지거리와 웃음이 함께 오르내리던 살아있는 냄새가 나는 마을이었다. 이 고을 사람들은 강과 함께 태어나 강과 함께 늙어갔다. 아이들은 강에서 첫 수영을 배웠고 젊은이들은 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었으며 노인들은 강둑에 앉아 세월을 낚으며 여생을 보냈다. 강은 무연진 사람들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때때로 무서운 얼굴을 보이기도 했다. 장마가 길어지면 강물은 어김없이 불어나 둑을 위협했고 몇 해에 한 번씩은 물난리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무연진 사람들은 강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존경하면서도 경계했다. 그 고을 나루터 한가운데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크고 기와를 얹은 객주가 하나 있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청월 객주라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늘 누군가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청월이라는 이름은 푸른 달이라는 뜻이었는데 옛날 이 객주를 처음 세운 사람이 보름달 뜨는 밤에 첫 손님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청월 객주는 무연진에서 가장 오래된 객주이자 가장 번성한 객주였다. 나루터를 오가는 장돌뱅이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 짐을 풀고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보내곤 했다. 객주 마당에는 커다란 북이 하나 있었는데 장이 서는 날 아침이면 이 북을 울려 장터의 시작을 알렸고 해가 지면 다시 북을 울려 장터의 끝을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월 객주의 북소리를 무연진의 심장소리라고 불렀다. 청월 객주의 주인은 최만석이라 하는 사내였다. 마흔이 조금 넘어가도록 몸집은 넉넉하고 웃음소리도 호탕한 인물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객주 마당을 넘어 나루터까지 울려 퍼질 만큼 우렁찼고 손님들은 그 웃음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푸근해졌다고 했다. 만석은 장사 수완이 좋았다. 손님의 얼굴만 봐도 무슨 물건을 찾는지 어디서 왔는지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넉넉한 손님에게는 좋은 방과 좋은 술을 권했고 궁한 손님에게는 싼 방과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다. 그래서 청월 객주에는 귀한 양반부터 천한 짐꾼까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사꾼의 눈치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불안이 숨어 있었다. 객주라는 것이 손님이 많으면 돈이 되지만
손님이 끊기면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만석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분이라 했다. 분이는 살림 솜씨가 야무지고 손님 접대도 능숙해서 청월 객주가 이만큼 번성한 데는 분이의 공이 컸다고들 했다. 만석과 분이는 금슬이 좋아서 밤이면 마루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으며 앞날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만석과 분이는 매일 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의논했다. 만석은 아들이 태어나면 장사를 물려줄 생각에 들떴고, 분이는 딸이 태어나면 곱게 키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에 설레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은 잔인했다. 그의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고 거셌다. 비는 열흘 넘게 그치지 않았고 강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 둑을 위협했다. 그리고 분이가 산기를 느끼던 바로 그날 밤 강둑이 넘쳐 마을이 반쯤 물에 잠겼다.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 그 밤 분이는 물에 젖은 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산파도 의원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석은 손님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고 분이는 혼자서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다. 아이는 딸이었다. 작고 연약한 새끼 고양이만 한 딸아이였다.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복을 데려온 아이로구나. 이 난리통에 무사히 태어났으니 이름을 복이라 짓자. 분이는 힘겹게 웃으며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복이, 복을 가져다 줄 아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물난리 속에서 산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는 급한 병을 얻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차도가 없었다. 그리고 복이가 겨우 돌을 지날 무렵 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복을 데리고 오다 그만 복을 데려갔구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만석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날 밤 아내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내를 일찍 보낸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석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사귀며 홀로 딸을 키웠다. 재혼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분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복이에게 새어머니를 드리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복이는 이름처럼 복스럽게 태어나지 못했다. 태어나던 날의 재앙 때문인지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인지 복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밥도 잘 먹지 못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말랐다. 마을 아이들은 복이를 놀림감으로 삼았다. 어미 없는 아이라고, 병약한 아이라고, 재수 없는 아이라고. 복이는 그런 놀림을 받을 때마다 울지 않고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복이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한 채 객주 마루 끝에 앉아 강물과 사람들 그리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마루 끝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강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복이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복이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 멀리 나루터를 지나가는 배에서 삐걱거리는 나무의 울음소리, 강둑 아래 숨어 우는 개구리의 미세한 떨림, 밤하늘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미묘한 숨. 그런 것들이 복이에게는 모두 말처럼 들려왔다. 처음에는 복이도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몰랐다. 강물이 철썩이는 소리가 말처럼 들리는 것이, 바람이 속삭이는 것이, 나무가 한숨 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복이가 5살이 되던 해 여름
강가에서 놀던 보기가 갑자기 집으로 뛰어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버지, 강이 화났어요. 오늘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뭐? 강이 뭐라고? 강이 화가 많이 났대요. 누가 자꾸 더러운 것을 버려서 속이 뒤집힌다고. 오늘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삼켜버리겠대요. 만석은 어이없어 하며 웃었다.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에는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다. 이 녀석아, 강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소리를 잘못 들은 게지. 그날 오후 장정 2명이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졌다.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한 명은 가까스로 살아났고 한 명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기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그는 딸을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가, 아까 내가 한 말 정말로 강이 그렇게 말하더냐? 네, 아버지. 강이 그랬어요.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 만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이한 능력이라 여길지 저주받은 능력이라 여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보기가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면 어김없이 비가 왔고 강물이 불어날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불어났다. 보기가 저 배는 오늘 출항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배는 중간에 꼭 사고를 당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신통력이 있다느니, 강이 정령이 붙었다느니, 혹은 어미 귀신이 따라다니며 알려주는 것이라느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길하게 여겼다. 어린 계집아이가 미래를 내다본다니 그것이 어찌 정상이겠느냐고. 만석은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딸이 특별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특별함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만석은 보기에게 단단히 일렀다. 보가,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밖에서 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테니. 왜요? 저는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건데. 세상에는 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단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테고 믿지 않으면 무서워하거든. 무서운 것은 미워하게 되어 있으니 너 스스로를 지키려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 보기는 아버지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밖에서 강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마루 끝에 앉아 강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강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철썩철썩. 응, 오늘은 좀 졸리구나. 바람이 살살 불어서 잠이 오나 보다. 보기는 강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강만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다. 보기가 12살이 되던 해봄이었다. 장터가 열리는 날 아침, 만석은 여느 때처럼 객주 마당에 놓인 북을 힘껏 두드렸다. 둥둥둥. 북소리가 나루터를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장이 섰다는 것을 알고 하나둘 나루터로 모여들었다. 청월객주의 북은 그렇게 무연진의 시계 역할을 했다. 이 북은 청월객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던 것이었다. 만석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북이라고 했다. 북은 오래되어 가죽이 여기저기 해졌지만 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찼다. 보기는 어릴 때부터 이 북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은 북이 그저 시끄러운 물건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보기에게 북은 특별했다. 북에서도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북의 소리는 강의 소리와는 조금 달랐다. 강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한다면
북은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날도 보기는 장터 구경을 하다가 문득 북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가만히 북을 쓰다듬었다. 북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북이 희미하게 떨렸다. 보기는 그 떨림에서 불안을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툭. 북이 아주 작게 울렸다. 보기는 눈을 크게 떴다. 북이 스스로 울린 것이다. 누가 있어? 보기는 북가죽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희미하게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북가죽 안쪽에서 작은 손들이 안간 힘을 다해 가죽을 밀어 올리는 형상.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살려줘. 보기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분명히 들렸다. 북 안에서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보가, 거기서 뭐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보기는 정신을 차렸다. 아, 아버지. 그냥 북을 보고 있었어요. 만석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보기는 웃을 수가 없었다. 북에서 들린 그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보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저 북은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북? 그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거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때부터. 누가 만든 거예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구나. 옛날에 이 마을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을을 구하고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건 나도 모른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보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북에서 들린 그 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보기는 창밖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강아, 너도 들었어? 북에서 나는 그 소리. 강물이 철썩였다. 보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무렵 무연진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나타났다. 낡은 도포에 갓 하나를 쓴 젊은 선비. 허리에는 책 보따리와 작은 푸통을 매달고 입가에는 마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은근한 미소가 떠 있는 사내였다. 이름은 서윤겸. 윤겸은 30을 간 넘긴 나이였다. 젊다면 젊고 늙었다면 늙은 나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본 사람 특유의 깊이가 있었다. 윤겸은 서당을 나와 과거를 보러 한양을 오르내리다가 어느 순간 북과 책으로 먹고 사는 길 대신 이야기를 팔아먹고 사는 길을 택한 기이한 선비였다. 그가 과거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누구는 그가 과거에 3번 낙방한 뒤 세상의 회의를 느꼈다고 했고, 누구는 그가 부정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싫어서 벼슬길을 포기했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윤겸 본인만 알 일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고 떠돌이 이야기꾼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윤겸은 마을을 떠돌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팥과 잠자리를 얻었다. 그의 이야기 주머니에는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원한을 품고 죽은 처녀 이야기, 효자 이야기, 연려 이야기. 사람들은 그를 들려주는 서생이라 불렀다. 그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무뚝뚝한 사람도 귀를 기울였고 어떤 무서운 이야기도 끝까지 듣고 싶어 했다. 윤겸이 무연진에 들어선 것은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그는 나루터를 건너 마을에 들어섰다. 윤겸은 가장 크고 번화해 보이는 객주를 찾아 들어갔다. 청월 객주.
주인장, 방 하나 줄 수 있겠소? 네, 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소. 하. 만석은 이 낯선 선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선비님이시오? 선비였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소. 지금은 그저 이야기나 팔아먹고 사는 떠돌이라오. 이야기를 판다고요? 그렇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팥과 잠자리를 얻는 것이 내 장사요. 오늘 저녁에 객주 마당에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주인장 허락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오? 만석은 잠시 생각했다. 장날 저녁에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술도 더 팔릴 것 같았다. 좋죠. 대신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팥값은 직접 내셔야 할 거요. 걱정 마시오. 내 이야기에 재미없다 한 사람은 아직 없었소. 그날 저녁 청월객주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만석은 장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북을 힘껏 두드렸다. 둥둥둥. 북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객주 마당을 향했다. 그리고 북 소리가 멎자마자 서윤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아, 이 고을 강둑 아래 묻혀 있다는 붉은 여울 귀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붉은 여울? 또 무슨 허튼 소리여. 그래도 드러나 보세. 윤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옛날 옛적 이 강에서 억울하게 죽은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원한이 강물에 스며들어 달빛 없는 밤이면 붉은 여울이 되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오싹하면서도 슬펐고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웠다.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다가 높아지고 빨라졌다가 느려지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종했다. 보기는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눈을 반짝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윤겸이 입에 올리는 강의 소리와 보기가 평소에 느끼던 강물의 속삭임이 묘하게 겹쳐 들렸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윤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보기와 눈이 마주쳤다. 윤겸은 잠시 멈칫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윤겸은 슬쩍 보기에게 다가갔다. 꼬마 아가씨, 이야기가 재미있었소?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강말을 들을 줄 아세요? 윤겸은 눈을 크게 떴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뭐라고? 아까 이야기할 때 강의하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렸거든요. 윤겸은 한참 보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허허,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럼 너는 강말을 들을 줄 아느냐? 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들려요. 그래? 그럼 지금 강이 뭐라고 하더냐? 보기는 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좀 불안하대요. 멀리서 비구름이 오고 있어서 며칠 뒤에 물이 많이 불어날 것 같대요. 윤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저녁 하늘이었다. 며칠 뒤?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네. 하지만 강은 멀리서 오는 비를 미리 알아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이 뭐냐? 복이요. 최복이. 복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윤겸은 복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복이의 북 마이너스 장편 야담 나레이션 대본 2부. 복이가 말한 대로 며칠 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비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장마철이니 비가 오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비는 계속되었다. 강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나루터 계단 몇 단이 물에 잠기더니 나루터 자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배들은 더 이상 나루터에 댈 수 없어서 상류로 올라가야 했고 장돌뱅이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이, 원래 이 고을이 안개 많고 물 많은 곳 아니더냐. 조금만 더 오르겠지. 늘 그러했으니. 하지만 보기는 달랐다. 밤마다 잠들기 전 강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강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물을 감당해야 해서 숨이 막히고 있었다. 보기는 불안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이런 비가 내렸다고 들었다. 강둑이 넘쳐 마을이 물에 잠기던 날, 그날의 재앙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보기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보기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올해 장마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강이 너무 힘들어해요. 강이 힘들어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강이 숨을 못 쉬겠대요. 물이 너무 많아서요. 이대로 가면 둑이 못 버틸 것 같대요. 만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딸의 말이 늘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 하지만 관아에서 둑을 관리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다. 정말요? 그래. 현감 나으리가 계시잖니. 나으리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비는 계속되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강물은 이미 둑 아래까지 차올랐고 둑 위로 물이 넘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관아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게야?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관아에 말하려 하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관리들의 눈밖에 나면 귀찮아지기 때문이었다. 서윤겸은 청월객주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마을의 흥망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물난리로 망한 마을도 있었고 가뭄으로 망한 마을도 있었으며 역병으로 망한 마을도 있었다. 그때마다 윤겸이 느낀 것은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재앙은 늘 징조를 먼저 보냈다.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도망쳤고 가뭄이 오기 전에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그 징조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었다. 윤겸은 강둑을 몇 번 살펴보았다. 둑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오래된 둑이라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물이 스며든 흔적도 보였다. 윤겸은 관아를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현감 윤치수는 부채로 땀을 식히며 한숨을 쉬었다. 강둑이 조금 약해졌다 하나 매번 그러지 않았소. 쓸데없이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장을 망치느니 며칠 더 지켜보자는 것이 내 뜻이오. 하지만 대감,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고 상류에서도 이미 둑이 터졌다는 소문이. 둑이 터지면 그때 가서 막으면 될 일이오. 괜히 사람들 이주시키라 하면 장사꾼들이 뭐라 하겠소? 윤겸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감은 백성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윤겸은 관아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렇군. 어디를 가든 비슷하구나.
위험의 기미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늘 강과 바람과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권력을 쥔 자들이었다. 그때 윤겸의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이 말을 듣는다던 그 아이. 최복이. 어느 밤 복이는 잠결에 화들짝 눈을 떴다. 가슴속까지 울려 퍼지는 둔탁한 떨림. 마치 누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를 다급히 외치는 듯한 진동이 몸 전체를 타고 흘렀다. 복이는 헐떡이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객주 마당 끝에 놓인 북이 빛도 없이 검게 서 있었다. 그런데 복이에게는 보였다. 북의 가죽 사이로 스며드는 고인 빗물, 그리고 그 안쪽에서 작은 손들이 안간힘을 다해 북 가죽을 밀어 올리는 형상. 툭! 북이 아주 작게 떨었다. 툭, 툭, 툭. 이번엔 분명히 북이 울리고 있었다. 살려줘. 복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 북 앞에 섰다. 북아, 무슨 일이야? 북이 다시 떨렸다. 복이는 북가죽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복이의 머릿속으로 선명한 영상이 밀려들어왔다. 강둑이 무너지고 있었다. 흙과 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검은 물살이 마을을 덮치고 있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에 휩쓸려가고 있었다. 복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안 돼. 다음 날 아침 복이는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강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젯밤 북이 강이 계속 살려달라고 했어요. 만석은 난감한 얼굴로 딸아이를 달랬다. 이 녀석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내가 겁을 먹은 게지. 강둑이 무너지면 관아에서 먼저 난리를 치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봤어요. 강둑이 무너지고 물이 마을을 덮치는 거. 복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슬펐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윤겸이었다. 복 아가, 오늘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복이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북이 우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계속 곧 무너진다고 사람들을 멀리 보내라고. 윤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며 강 쪽을 바라보았다. 수면은 겉보기엔 고요했지만 물살의 색이 어딘지 불길했다. 흙탕물이 유난히 짙고 물결의 방향이 자꾸 둑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복 아가. 네? 내가 본 것을 나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 복이는 어젯밤 북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강둑이 무너지고 물이 마을을 덮치고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장면. 윤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강둑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어. 며칠 안에, 아니 어쩌면 오늘 밤에라도 무너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을 깨워야지. 모두가 잠들기 전에 언덕으로 대피시켜야 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윤겸은 객주 마당에 놓인 북을 바라보았다. 저 북이 울리면 사람들은 일어날 거야. 청월 객주의 북은 무연진의 심장이라 하지 않느냐? 저 북이 한밤중에 울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날 거야. 복이는 북을 바라보았다. 제가 치면 돼요? 그래. 내가 치면 돼. 온 마을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잠든 사람 하나 없을 만큼 크게, 오래. 복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비는 더 거세졌다. 천둥이 산을 갈라놓을 듯 울어대고
번개가 강물 위를 살을 에이는 칼처럼 가르며 지나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보기의 마음속 불안도 함께 끌어올랐다. 보기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느냐? 아버지 만석이 붙잡았으나 보기는 매달리듯 외쳤다. 아버지, 사람들이 자면 안 돼요. 지금 다 깨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물에 휩쓸려 가요. 이 녀석, 뭔 헛소리야. 아버지. 보기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윤겸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로 섰다. 최 주인. 서생 양반, 이 애가 요즘 겁을 먹어서. 겁을 먹은 눈이 아니오. 내가 떠돌며 느낀 건데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먼 것을 먼저 보는 법이오.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 말을 믿어보지 않겠소? 만석은 갈등했다. 하지만 딸의 떨리는 손과 윤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 알았다. 만석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글부글 쳐야 해요. 이 마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잠든 사람 하나 없을 만큼 크게, 오래. 청월객주의 마당에 놓인 북 앞에 보기가 섰다. 비에 젖은 마당 흙이 발밑에서 질척거렸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내가 치겠다. 만석이 북채를 집어들었으나 보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저는 북이랑 얘기할게요. 윤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나는 관하로 가겠소. 마지막까지 귀 막고 있는 자들의 귀를 억지로라도 열어야 하니까. 세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깊이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보가. 만석이 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절대로 강둑 가까이 가지 말거라. 마당에서 북만 쳐라. 알겠지? 네, 아버지.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보기는 북 앞에 섰다. 작은 두 손으로 북채를 꽉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따라 그 소리는 오열에 가깝게 떨리고 있었다. 살려줘, 살려줘, 나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 보기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북을 내리쳤다. 둥. 하나의 울림이 객주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골목골목을 타고 흘러 마을 구석까지 퍼져나갔다. 둥둥둥. 보기는 그 어떤 장터날보다도 더 크게, 더 길게, 더 절절하게 북을 쳤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요. 마음속으로 외치며 북을 내리칠 때마다 강의 신음과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엉켜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몇몇 집에서만 불빛이 흔들리며 켜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밤중에 북이라니? 사람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어머, 물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강물은 이미 둑을 살금살금 넘고 있었고 마을 입구 일부는 흙탕물로 잠기기 시작했다. 다들 언덕으로 올라가시오. 아이부터 챙겨. 소란이 점점 커져갔다. 보기는 더욱 힘껏 북을 쳤다. 둥둥둥둥. 손바닥은 피가 배어나와 북채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윤겸은 관아 마당을 향해 뛰고 있었다. 현감 나으리, 일어나시옵소서. 마침내 안쪽에서 환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윤치수는 술에 취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나으리, 강둑이 곧 터질 듯합니다. 이미 물이 마을 쪽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더 말다툼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단숨에 관아 마당에 있던 큰 북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내리쳤다. 쿵!
무연진 관아의 경보를 알리는 푹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위험이다. 모든 백성 당장 언덕으로 피하라. 마을 사람들은 보기가 치는 객주의 푹과 관아의 경보 북소리를 동시에 들으며 아이를 업고 노인을 부축해 언덕으로 향했다. 보기는 여전히 마당에서 북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발밑까지 차오르는 물을 보며 문득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강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려왔다. 둑이 이제. 보기는 북을 멈추고 강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강둑 위에서 검은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둑 위에 쌓인 모래와 흙이 서서히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었다. 안 돼, 아직 사람들 다 못 올라갔는데. 보가. 언덕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보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강둑으로 갈게요. 뭐라고? 아직 저 아래 집들에서는 푹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강둑 위에서 치면 한 번이라도 더 멀리 퍼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곳은 제일 먼저 무너질 자리다. 그래도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알려야 하잖아요.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어 보였다. 아버지, 저는 강이랑 오래 얘기했어요. 강은 착해요. 끝까지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흐려졌다. 그때 윤겸이 언덕 중턱에서 헐떡이며 뛰어내려왔다. 데려가게 두시오. 서생 양반. 윤겸은 보기의 눈높이에 맞게 몸을 굽혔다. 복 아가. 강둑 위에서 북을 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거라. 알겠느냐? 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대신 서생님. 제가 북을 멈추면 그땐 정말 모두 안전한 거겠죠? 윤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가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서 널 기억할 거다. 보기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미안해요. 효도도 못했는데. 그만두어라, 그만. 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땐 아버지가 먼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감싸 쥐었다. 보기는 울고 있는 아버지를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푹채를 품에 안고 비를 가르며 강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강둑 위에 올라선 보기는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북을 세웠다. 둑 아래쪽 마을의 집들은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짐을 챙기느라 허둥대고 있었다. 보기는 온 힘을 다해 북을 내리쳤다. 둥둥둥둥. 그 소리는 비와 천둥을 뚫고 마을 끝자락의 골짜기마저 울릴 듯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저 위에 아이가. 저게 누구야? 최 주인네 딸 아니냐? 그 순간 강둑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지직 우르르르. 흙과 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강이 몸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 보기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마지막으로 북을 내리쳤다. 둥. 그리고 세상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꺼졌다. 눈을 떠보니 사방은 흙탕물과 부서진 나무들로 가득했다. 몸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보기는 멀리 언덕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머리를 부여잡고 울부짖는 아버지와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다 올라갔구나. 보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아가야. 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물 위에는 옛날
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을 지켜왔다는 강희 홀령이 서 있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준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로구나. 보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보다도 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그저 북이 들은 걸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강희 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니 이제 너와 그 북은 이 마을의 밤을 지키는 소리가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보기의 몸은 서서히 물과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강물은 더 이상 무연진의 둑을 넘지 않았다. 물난리가 지나간 후 마을은 다시 일어섰다. 집들은 새로 지어졌고 강둑도 새로 쌓였다. 하지만 물에 잠겼던 그 밤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최만석은 딸을 잃은 뒤로 웃음을 잃었다. 하지만 객주만은 버리지 못했다. 보기가 마지막까지 북을 치던 그 마당, 보기가 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 마루. 그 모든 것이 딸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마루 한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기가 마지막까지 치던 북을 올려두었다. 북의 가죽은 그날의 비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만석은 그것을 닦지 않았다. 이 자국이 내 아이가 살려낸 사람들의 숨결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매년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면 북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해였다. 장마가 심해 사람들이 다시금 불안에 떨던 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청월객주 안에서 살며시 푹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툭툭툭. 그 소리는 괜찮다, 괜찮다. 달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고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마루로 뛰어나갔다. 북은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가 너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만석은 알 수 있었다. 딸이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장마가 심해지면 북이 스스로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강둑을 돌보았으며 집집마다 피난 준비를 했다. 그 덕에 큰 비가 내려도 더 이상 큰 피해는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최복이 아가가 아직도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게야.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청월객주는 예전만큼 번성하지 못했다. 나루터 대신 다리가 놓이고 장돌뱅이 대신 상점이 생기면서 객주를 찾는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다. 객주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고 마지막 주인은 결국 객주를 버리고 다른 고을로 떠나버렸다. 청월객주는 빈집이 되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하지만 북은 남아 있었다. 빗물과 먼지 속에서도 북은 조용히 그리고 때때로 아주 작게 숨을 쉬듯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이 마을을 우연히 찾은 이가 있었다. 바로 한때 들려주는 서생이라 불리던 서윤겸이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역시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윤겸은 비어있는 청월객주 마당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북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복아가 잘 지내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윤겸에게는 북 가죽 아래에서 아주 약한 떨림이 느껴졌다. 툭! 마치 오래된 친구가 살짝 인사를 건네듯이. 그날 밤 안개가 유난히 짙게 끼었다. 윤겸은 객주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강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잊는 법이 너무 빠르구나.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한 개를 꺼내 북 곁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나무패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북은 옛날 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한 아이와 강이 혼이 함께 머무는 자리다. 북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희는 너희가 잊고 사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라. 나무패를 내려놓고 윤겸은 마지막으로 북을 쓰다듬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는 객주를 나와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무렵 청월 객주 안에서는 아주 잔잔한 푹소리가 한번 울려 퍼졌다. 둥. 그 소리는 감사 인사 같기도 하고 작별 인사 같기도 했다. 그 후로 세월이 더 흘러 청월 객주는 끝내 허물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북이 있던 자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작은 정자를 하나 세우고 매년 장마가 시작될 때면 아이들을 데려와 이렇게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강물이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 역시 강이 말을 듣지 않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이 마을에 강이 목소리를 대신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북을 쳐준 아이가 있었단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도 복이라 부르며 그 복 덕에 살아남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이 북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북이 혼자 쳐졌어요?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이지. 하지만 북이 혼자 친 날은 늘 누군가가 조용히 남들을 위해 자신을 내놓은 날이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그러니 너희도 살다 보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외면하지 말고 보기처럼 한 번쯤 북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그게 바로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는 거야. 지금도 무연진이라 불리던 그 옛 마을 근처를 장마철 안개 낀 밤에 지나다 보면 어쩌다 한번 아주 희미한 북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날이 있다. 둥.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바람 소리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어떤 이는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며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누군가의 귀에 또 누군가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서 울리는 북소리. 그 소리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른다. 아무도 치지 않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언제든 울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북. 복이의 북.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너 또한 어쩌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길목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북소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번 울려 퍼지고 있을 테니 말이다.